크게 준비할 필요도 없죠. 요리할 필요도 없죠. 또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또 일부 카페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바쁜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자연식이 바로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건강한 식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편리하고 맛있고 또 쉬운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자연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이죠. 과일 하면 정말 바나나 하나도 과일에 속하죠. 사과 한 알도 과일입니다. 귤 한두 개 먹는 거. 자, 이런 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크게 준비할 필요도 없죠. 요리할 필요도 없죠. 또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또 일부 카페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바쁜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자연식이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또 이 과일 식사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영양이 풍부한 완전한 이 식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수분이 거의 80~90%고요. 식이섬유가 있죠. 또 자연의 당입니다. 이 당은 혈당이나 췌장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한식을 하거나 또는 가끔 먹는 그런 편의점 가공식품, 마트 음식에 비해서 굉장히 골고루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좋은 식사입니다. 또 이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일단 내 몸에서 위, 장, 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일단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위에 큰 부담이 없어요. 과일 먹고 체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소화도 아주 좋고요. 또 장에도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 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간 해독에도 아주 좋죠. 혹시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걸 실천하시면 간 건강을 잘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간 해독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과일이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 전체에 염증이 많은 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하죠.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면역 세포들의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요. 혈액 자체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약에 한 3일만 이렇게 과일 식사를 하셔도 붓기도 줄어들고요. 여성분들 피부도 아주 좋아집니다. 소화도 좋아져서 소화기관이 상당히 많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허리둘레도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이 특히 중요한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사과에도 펙틴, 딸기에도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장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변비에도 아주 좋은 예방이 됩니다. 만성 변비 있는 분들이 과일 식사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쾌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이 과일이 또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대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돼요. 대장 점막이 아주 건강해지고 또 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해독에 굉장히 좋아요. 과일의 이 항산화 성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은 간의 페이즈2라는 이 해독 과정에 매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간 해독의 능력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간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자체를 매우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고요. 포도는 레스베라트롤, 토마토는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한식에서는 먹을 수 없는 아주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죠.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안과 밖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 줍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항산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사실 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아침 식사로, 아침 공복에, 그리고 식사 전에 섭취하시거나 또는 한 끼 식사로 양은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쁘거나 시간이 많이 없거나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일수록, 때로는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일수록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완전 소화라는 것은 내가 먹은 식사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다 쪼개져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뀌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요,
소화 불량이 되는 상태, 또 잉여 칼로리가 남는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되면 독소가 남고 몸에 염증과 지방 대사를 막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할 때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완전 소화하면 0 칼로리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소화가 잘 되고 또 완전 연소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하면 몸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잉여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 소화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소화 불량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화 불량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음식물이 소화 요소를 다 만나지 못해서 다 쪼개지지 않고 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36.5도 보통 체온을 가지고 있죠. 이 위 안에서 음식물이 발효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기고요. 단백질은 부패라고 하죠. 부패가 되면서 그 단백질 고기 썩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예,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지방은 과산화지질 형태로 산패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발효되고 부패되고 산패된 이 성분들은 내 몸에서 절대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다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들은 내 몸이 또 해독을 하려고 또 애를 써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늘 영양은 흡수하고 나머지 독소들은 해독하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계속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영양소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되는 거,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지방간, 지방이 또 너무 많아서 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몸에 다 축적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은 신진대사가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찌꺼기가 많아서 림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림프 부종, 림프가 막히고 몸에 여기저기 부종이 생길 수 있죠. 또 이 독소들이 다 또 여기저기 쌓이다 보면 뇨산 같은 게 관절에 쌓이면 이게 통풍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찌꺼기들이 몸에 쌓일 수 있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진대사가 막히니까 살이 찌죠.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독소가 많아서 피곤해집니다. 이 많은 독소들을 해결하느라 몸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몸 전체적으로 이제 살찌고 염증이 많고 피곤한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속에서 음식물이 썩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네, 음식이 몸속에서 썩는다. 네, 장 속에서 단백질이 계속 썩으면 우리가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식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 경험. 뷔페식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가스가 생겨서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유독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또 다음날 악취가 나는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되고 부패되고 변질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취가 나고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몸에서는 이게 다 독소로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다시 이 독소는 간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간으로 모이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이제 장을 통해서 독소들이 간으로 쌓이게 되고, 간에서 또 다 해독하지 못한 이 독소들이 또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으로 혈액을 타고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물 요리가 소화에 좋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소화라는 것은 이 장작이 잘 불타는 과정인데, 국물은 바로 잘 불타는 장작에 딱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쌀밥을 먹으면. 그런데 이 소화효소 아밀라제를 만나서 잘 쪼개지면은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 안에서 국물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희석이 되죠. 소화효소가 희석된 상태가 되니까 그 소화효소의 작용이 더 묽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여러 음식들, 밥과 뭐 단백질 음식들, 지방 음식들 이런 것들이 소화효소와 다 잘 만나지 못해서 희석이 되니까 발효되고 부패될 수 있는 소화불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을 때와
국물 없이 꼭꼭 씹어서 잘 음식을 삼켰을 때 이 속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죠. 위산이 희석이 되고 소화효소 작용이 약해지고 또 단백질 분해 효소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국물 요리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 소화를 방해한다. 그리고 완전 소화가 방해되니까 영양소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만성 소화불량 환자,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한 가지 음식이라고 꼽는다라면 어느 정도 심한 악액질 상태가 아닌 분들에게는 일단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달거나 너무 신 과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드셔도 그래도 안전한 과일이 있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또 몸 상태에 맞게 사과가 잘 맞는 분은 사과를 드셔도 되고 바나나가 잘 맞으면 바나나를 드셔도 돼요. 이렇게 아침 식사 또는 공복에 한 끼를 과일 식사로 바꾸면 우리 몸이 소화효소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아도 소화효소가 없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과일 자체가 대부분 수분이고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이 건강 상태가 아닌 분들 외에는 대부분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과 밥을 막 드시던 분들이 과일 식사를 바꾸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이 너무 편하다. 몸이 가뿐하다. 가스가 안 차서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면서 뭐 복부 팽만이나 또 피로 상태도 개선이 되고요. 또 머리가 잘 두뇌 회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최소 5kg에서 뭐 8kg까지도 감량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 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암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기 신호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사실 늘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우리가 잘 감지만 한다라면 아마 크게 건강에 고통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호들을 무심결에 놓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약 먹어서 해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년, 20년 이렇게 서서히 축적되어 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는 것이 걸리기까지는 사실 우리 몸은 계속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의 환경이 바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산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우리는 잘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얕은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산소 공급을 받기도 하고 또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이나 호흡 연습이나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 굉장히 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무직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일부러 복식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은 이렇게 배를 불룩 내밀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하는 호흡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통 복식 호흡을 늘 하진 않잖아요. 흉식 호흡을 얕고 빠른 흉식 호흡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게 되죠.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는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또 암세포가 더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보내는 신호는 산소 부족이라는 신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체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의 몸은 약 알칼리성 체질이고 산성체질은 좋지 않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몸을 산성화시키는지
이게 왜 나쁜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정제의 탄수화물, 정제의 당이죠.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빵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디저트, 액상 음료, 달콤한 음료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는 이 환경이 되면 우리 몸은 당에 있는 성분이 인산화가 되면서 몸이 산성으로 쌓이게 되고요. 또 당이 잘못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몸의 산도가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몸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적절한 미네랄들이 잘 공급이 안 될 때에는 뼈에서 이 미네랄들을 빼내서라도 산성 체질을 피하고 약 알칼리 체질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막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하는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칼슘도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고기가 있죠. 이 고기도 역시 많은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과도한 당 섭취나 과도한 도모성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생기는 만성염증들이 우리 몸을 계속 산성화시키면서 이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않고 젖산을 활용해서 이 암세포의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암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체질도 중요한 암이 만들어지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요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음식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음식과 운동, 수면, 호흡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 굉장히 행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실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이 암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생각할 때도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크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꼭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이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면서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은 수축하고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게 되는 몸으로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긴장하면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림프순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잠깐 하루 이틀 그냥 일주 잠깐이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수년 수개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환경에서는 이게 우리 몸이 계속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당분들이 많이 있는 이 몸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 산소 부족, 영양소 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3교대 근무처럼 일주기 리듬이 깨어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또 3교대예요. 계속 밤에 일하는 환경이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몸의 주기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고 제대로 된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고 또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암을 또 부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단 음식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꼭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의 당과 정제 가공한 당
확실하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빠른 음식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 과당류로 만들어진 어떤 가공된 음료,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빠르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호르몬이 지나치게 자주 부르는 신호를 받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생기면서 만성 염증이 같이 커지게 되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 당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산이 쌓이면서 산성화 체질도 같이 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염증 유발하는 차원에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살찌는 차원, 당뇨병 차원뿐만이 아니고요. 인슐린 호르몬의 항염 작용과도 연관지어서 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하면 단순히 상처난 것의 염증,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염증, 또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만성 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 물질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왜 외부 물질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음식의 문제, 또 스트레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음식, 가공식품, 또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그걸 빼내기 위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화된 콜레스테롤 경우에도 백혈구의 면역 작용에 의해서 동맥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당분 섭취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혈액을 통과하면서도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양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자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석회화가 됐다, 섬유화가 일어난다, 간 유리 결절이 생겼다, 이런 조직의 변성 수준들도 사실 만성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조직 속에서, 혈관 단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염증들이 오랫동안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만성 염증으로 커지게 되고, 이 만성 염증은 결절이 되면서 점점 혹으로, 암으로 발전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출발은 염증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속에 독소 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먹는 것도, 스트레스도, 또 여러 영양 성분들도,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좌식 생활인데요. 특히 이 좌식 생활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나치게 오래 앉아 계실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아주 멀리까지 가실 때 20시간, 30시간 오랫동안 타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에 큰 문제가 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도 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1시간마다 정말 1분만 움직여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앉아있을 때 이 혈액이 하체에 계속 저류가 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매우 빠르게 저산소라는 환경이 처하기가 쉽게 되고요. 저산소 환경에서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나 여러 조직의 염증들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암을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이 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는 어떤 발암물질을 덩어리로 먹고 발암물질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실 암을 해결하는 것에는 답이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암에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보통 아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사실 암 자체에 대한, 이 단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로 들일 수밖에 없고, 또 금방이라도 내 몸에 다 퍼져서 전이 되고 우리 온몸에 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암이라는 것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는 가장 먼저 이걸 막 떼어내고 제거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왜 암에 걸렸을까라는 나의 생활 습관, 내 몸의 환경을 살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암은 떼어내고 또 수술을 하고 약을 써서 줄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전이 되고 재발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 전이 재발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암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한 가지 단순한 조건이 암을 생기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환경,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암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식습관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자연식에서 얼마나 멀어진, 가공식, 또 조리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고 신선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첫 번째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했는지, 좌식 생활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운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호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암은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니까요. 나의 호흡 체크, 산소 농도, 내 몸에 얼마나 산소가 잘 공급되고 내가 잘 호흡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굉장히 좁은 사무실에서 특히 그 에어컨 청소가 되지 않은 그 에어컨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은 것이 큰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흥미나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껴서가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이렇게 유명한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고치는 것은 여러 지도를 물론 잘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내가 내 안에 의사를 깨워라 이런 말도 있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회복됐을 때 내 몸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와 또 자율신경의 바른 작동으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결국 암도 사라지고 전이 재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막 떨면서 누군가를 막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꼭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